네, 안녕하십니까. 박시영TV의 박시영입니다. 오늘 31번째 순서입니다. 금요일날 늘 찾아뵙는 코너죠. 종편은요 라는 코너입니다. 종편은요 코너에는 늘 함께 하시는 분 계시죠? 우리 최영일 평론가님 자리했습니다. 접니다. 최영일. 네, 옆에는 박수 치고 있는 심영준 본부장 자리했습니다. 해줘야 되잖아. 심영준. 네, 심영준. 이거 품앗이네, 품앗이. 감사합니다. 서로 약속하신 것 같은데 아니, 띄워주자. 지금 막 지금 막 급하게 급조된 거예요. 호흡이 좋습니다, 역시. 오늘 아까 라디오 주진우 라이브에 오늘 네. 못 나오셔서 굉장히 심심했어요. 그러니까. 윤희웅 대표하고 하긴 했는데 재미는 확실히 없더라. 그러니까 티격. 예, 그 케미가 재미는 있었는데 살지는 못하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 정도는. 이 남철 남성남이 예. 컴비인 이유가 있는 거예요. 예, 같이 먹고 살아야 돼. 그럼요. 윤희용 대표님보다는 최영일 대표님과 좀 잘 아이고 케미가 잘 맞죠. 케미가 잘 좋으시죠. 예. 예. 우리 윤희용 대표님은 또 표정이 조금은 어두우세요. 하지만 미간이 항상 좀 찌그러져 본인은 있으시고. 주장하는 게 있어요. 뭐라고 하죠? 영화배우. 한국의 브래드 피트다. 영화배우 브래드 피트. 큰일입니다. 네. 아무튼 약간 비슷해요. 얼핏 보면 0.1초 보면 비슷해요. 그러면은 이 우리 박시영 대표도 캐릭터가 있어요. 누구죠? 여기 몰라요? 오늘 밝혀주십시오. 박윤발 몰라? 박윤발? 에이, 그건 아니지. 한때 영웅본색을 찍었잖아. 찍었지. 더 라이브에서. TV에 KBS에서 더 라이브의 예. 컨셉이었기 때문에. 그거를 제가 바바리맨이라고 얘기할 순 없잖아요. 영웅본색이라고 해야지. 알겠습니다. 네. 그 다음 주에는 종편은요에 또 깜짝 출연도 있습니다. 그렇다면서요? 제가 페이스북을 하고 있는데 어떤 패친 분이 제안을 했어요. 당에 괜찮은 분이 저기 종편에 나가는데 고생하더라. 근데 말도 잘 하시더라. 누구냐 그랬더니 네. 이경 민주당 상근 부대변인. 대변인. 그렇죠. 근데 이분이 출연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의견을 주셔서 제가 또 대환영이죠. 패친이 의견 주셔서 바로 전화했어요. 나올 의향이 있냐? 나오겠답니다. 그래서 대환영. 다음 주에 한번 나오시도록 했고요. 좀 보면서 또 다른 분을 모실 거 아니면 그분이 좀 눌러 앉아서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심영준 본부장은 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아니 심홍 백작의 자리는 굳건하고 제가 이제 로테이션이 되겠죠. 아니야. 제 역할이 원래 약간 임시로 맡아두는 역할입니다. 예. 그건 아니고요. 여유 그게 있게. 무서운 건데. 종편은요 코너에 어쨌든 한두 명 더 나오면 더 재밌을 것 같아서. 나오면 훨씬 재밌어지죠. 네. 좋습니다. 예. 최근에 보니까요. 저희 방송 관련해서 찌라시가 돈다는 얘기가 있어서. 찌라시가요? 예. 그래서 제가 확인은 못 해봤고. 확실히 이게 10만 돌파하다 보니까 이 방송이 찌라시에도 언급될 정도가 아니, 되네요. 그러니까 제가 확인은 못 해서 긴가민가 하는데 아무튼 내용을 조금 소개해 볼 테니까. 찌라시에 소개된다는 건 일단 스타 레벨에 올라갔다는 그렇죠. 거야. 반열에 올랐다. 우리가 억지로 만들었나? 만들었다. 근데 이게 찌라시라 하면 이거잖아요. 박시영 대표의 이제 이성관계가 폭로되고 있다는 거죠. 아니야, 그건 아니고. 아니에요? 이 여론조사 관련해서 제가 이제 몇 가지 이견을 제시하니까. 해석 관련해서. 그래서 이제 그것이 맞냐 틀리냐 뭐 이런 얘기들이 오고 갔는데. 어떤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제 예를 들면 리얼미터가 낮 시간에 조사를 한다. 맞거든요. 네. 근데 이제 갤럽을 제가 그 얘기 들었다. 낮 시간, 밤 시간 뭐 이런 얘기는 안 했는데 갤럽 조사하고 리얼미터 조사 방식의 차이 있다. 갤럽에서 좀 높게 나오는 거는 인용을 안 하더라. 뭐 이런 얘기를 했던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랬는데 갤럽도 사실은 이제 낮 시간에 주로 하는데 그러면 여론조사 기관들이 다 낮 시간에 하느냐? 아닙니다. 대부분 사실은 여론조사 기관들은 낮과 밤을 번갈아가면서 하죠. 함께 합니다. 함께. 왜냐하면 저녁 시간에 화이트 칼라, 블루 칼라들을 잡기가 편하거든요. 낮 시간에는 주로 자영업들, 전업주부들이 많이 나옵니다. 예를 들면 직장인들은 응답이 어렵겠지. 어렵죠. 네. 30대 예를 들면 30, 40대 여성, 직장 여성 같은 경우도 낮 시간에 잘 응답 안 합니다. 저녁 시간에는 응답을 하거든요. 7시 이후에는. 때문에 대개 여론조사 기관들이 낮에 2시, 3시, 4시 때 한 번 하고 저녁에 7시, 8시 때 보통 조사를 해서 그걸 믹스해서 병행해서 이렇게 발표를 하거든요. 셀들을 채워서 그렇게 발표를 하는데 사계사 한국 리서치, 케이스탯 리서치, 그다음에 엠브레인, 코리아 리서치 이런 데에서 지금 격주 단위로 발표하는 조사가 있습니다. 월요일 날 이런 조사들도 이틀 조사를 하되 지난번 3일 조사도 하고 그러는데 반드시 그런 조사를 할 때 오후와 저녁을 함께 합니다.
그래서 대개는 다 그렇게 하는데 응답률이 그러면 저녁에 하는 응답률이 낮냐 또 누가 시비를 걸더라고요. 택도 없는 얘기입니다. 무선 조사를 하면 오히려 저녁 응답률이 저녁 시간 대 응답률이 더 양호합니다. 높다. 낮 시간은 주로 이제 어르신들이나 자영업자들이 많이 응답하지만 화이트 칼라나 이런 젊은층들은 저녁 시간에 확보되기 때문에 무선 조사, 핸드폰 조사라 하더라도 저녁 시간에 응답률이 더 높은 게 일반적 현상이다. 물론 큰 차이는 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갤럽은 또 이제 척도가 늘 있지 않습니까? 4점 척도가 네, 아니라 그렇죠. 잘한다 못한다. 그렇지. 잘 못한다. 이렇게 두 가지로 잘한다, 이점 잘 척도죠. 못한다. 2점 척도를 하기 때문에 압박이 좀 세요.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이제 어느 쪽도 아니다 중간에 입장을 띈 분들이 늘 나오고요. 그다음에 잘 모름도 꽤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이 2점 척도를 하면 주로 이제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면 대세를 편성합니다. 그러니까 뭐가 좋으면 싹 쏠리고 나쁘면 또 부정적인 쪽으로 많이 쏠리는 경향이 있죠. 압박이 세니까. 그런 특징들이 있습니다. 그게 잘못된 게 아니라 각 회사마다 특징인데 주로는 4점 척도를 다 사용하죠. 매우 잘한다, 대체로 잘한다, 대체로 잘못한다, 매우 잘못한다. 이 4점 척도로 사용하는 게 보편적이고 조사회사들이 이제 이런 특징이 있다. 그리고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했죠. 니어미터 조사가 굉장히 좀 낮게 나오니까 지금 장세는 폭락 장세는 아니다라고 제가 이제 주장했던 것이 맞아요. 여러 군데에서 이제 비공표 조사들을 하는데 그런 조사에는 저녁 시간대 조사를 주로 해보니까 그 정도는 아니더라라고 분명히 말씀드렸고 뭐 어제 그제도 그런 조사들을 해봤는데 확실히 저녁 시간대 조사를 해보면 양당 간의 격차가 여전히 4~5% 정도는 물론 지난주보다는 좁혀졌습니다. 이게 흐름은 분명히 리얼미터나 갤럽의 조사의 흐름을 같이 가긴 하나 다만 격차의 차이는 조금 차이가 난다. 대통령 지지율은 40% 중반대로 나오고 그건 이제 리얼미터 큰 차이가 없죠. 네. 갤럽이 이번에 좀 낮게 나와서 그 39. 차이는 있지만 그런 특징들의 차이는 있다. 요거는 이제 말씀드리고 싶고 그다음에 제가 지지율 하락 끄떡없다 이런 메시지로 뭐 나간 게 있었어요. 그 얘기는 지지율 하락은 있지만 여기에 부안해동 하지 말고 그다음에 쫄지 말고 원래 정했던 민생 개혁 과제에 대해서 과감하게 추진하되 이 추진 과정에서 오만하게 비춰지지 않도록 그 국민들과 충분히 소통하고 공감하고 겸손한 태도를 갖춰서 나간다면 지지율에 너무 얽매여서 할 것을 못하는 게 아니라 그렇게 한다면 적극적 지지층, 핵심 지지층이 오히려 또 돌아설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의미에서 지지율 하락 끄떡없다 이런 어떤 메시지를 그때 설명했던 거고요. 그래서 이제 그 정도 하면 될 것 같고 지금 대통령 지지도라는 게 늘 그런 겁니다. 요즘 대통령이 일을 잘하십니까 이거거든요. 최근 요즘 대통령이 일을 잘하냐면 기준점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어디랑 비교할 거냐, 잘할 때와 비교할 거냐 이 차이도 하나 있고요. 두 번째는 이제 이럴 때일수록 정치적 지지도를 조사를 해봅니다. 정치적 지지도는 뭐냐면 정치적으로 대통령을 지지할 거냐 말 거냐 이게 정치적 지지도거든요. 근데 지금의 직무수행 평가잖아요. 대통령 지지도라는 건 그렇죠. 일을 잘하냐 못하냐 최근에 이거거든요. 근데 대통령 정작 중요한 것은 대통령을 지지할 거냐 말 거냐예요. 정치적 지지도가 더 중요합니다. 근데 이 조사들을 대개는 안 하는데 이 조사를 해봐야 지금은 의미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정치적으로는 여전히 지지하는데 일하는 건 요즘에 좀 못마땅해 라고 돌아선 사람들 그러니까 정치적 지지는 유지하면서도 대통령에 대한 직무수행 일에 대해서는 좀 부정적으로 돌아선 사람들의 그게 과연 얼마나 포션이 될까? 5%인가 10%인가 이거를 좀 볼 필요가 있다. 그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뭐 다른 조사기관들이 조사할 때 그것도 좀 참조했으면 좋겠고 그래서 다만 제가 얘기 드리는 부분을 가지고 뭐 리얼미터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제가 논란을 한번 제기한 다음에 두 번째부터는 별로 논란을 하지는 않았어요. 논쟁을 짚지는 않았어요. 이유는 어차피 하락 장세는 맞거든. 그리고 조사 방식의 차이가 있단 말이에요. 리얼미터도 늘 오후에 했기 때문에 10몇 년 동안 오후에 했기 때문에 추이를 보는 측면에는 그렇게 해야 하는 거거든요. 맞든 틀리든 떠나서.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는 거고 각 조사기관의 특성 차이가 있기 때문에 전체적 국면이 하락 장세이기 때문에 이걸 뭐 조사 방식에 따라서 이러쿵저러쿵 하는 거에 따라서 뭐 이게 옳니 틀으니 이걸 자꾸 논쟁하는 것은 조금 의미가 없고 오히려 잘못하면 여론조사 틀렸다. 그렇지. 민심을 잘 못 읽는다 이렇게 하다 보면 또 이제 오만한 모습으로 여권 전체가 매도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냥 나온 것대로 받아들이고 다만
사전척도로 전화면접 조사로 하고 있는 아까 4개 여론조사 기관들이 발표하는 격주단위 조사는 대부분 높게 나온단 말이죠. 그럼 왜 그러냐? 그게 이제 사실은 민심을 정확히 읽은 지표라고 저는 봐요. 정치적 저 과정까지 포괄되는 게 전화면접 조사 방식이고 안심번호를 합니다. 100%로 네, 그 조사는. 그렇기 때문에 그 조사가 나온 결과를 조금 더 적극적으로 홍보했으면 좋겠다. 지지자들이 그 정도로 해서 가늠하고 싶습니다. 이 이야기는. 오케이, 정리됐습니까? 가짜 뉴스에 대한 매우 전문적인 해석을 해주셨네요. 대표님 한 가지만 이 시청자분들께서도 요즘은 그 여론조사 방식이나 이해도가 되게 높거든요. 네. 그런데 그 대통령에 대한 직무수행 평가와 그다음에 이제 정치적 지지도 이게 좀 다르다. 요걸 포인트만 한 번씩만 더 한 번 잡아주시면 더 어떨까요? 어떻게 차이가 있는 건지. 저희는 뭐 예전에 조사를 해봤는데 예를 들면 과거에 조사해 보면 대통령 지지율이 45%가 나왔다. 근데 정치적 지지도를 조사하면 50%가 나오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왜 그렇게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정치적 지지도라는 거는 예. 상대가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뭐냐면 정치적으로 대통령을 지지할 거냐 말 거냐의 문제는 그러면 정치적으로 대통령 지지하지 않는다면 상대편을 지지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선택의 문제네요. 선택의 문제죠. 지지를 철회했느냐? 그다음에 정치적 지지하는 것은 일은 못해도 태도나 예를 들면 일에 대해서는 좀 못마땅함이 있어도 저분의 진정성이라든가 소통하려는 자세라든가 그다음에 적어도 사익을 추구하지 않는다. 도덕성이라든가 여러 가지 측면에서 종합적으로 판단하거든요. 정치적 지지도는 아까 상대도 염두에 두지만 일 자체에 대한 직무 수행뿐만 아니라 다양한 자세, 도덕성 이런 등등을 전반적으로 평가하기 때문에 그건 다른 겁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선거 시전에 시점에 중요한 거는 정치적 지지도예요. 너 정치적으로 이쪽 진영 지지할까 말 거야. 너 대통령 지지할까 말 거야. 이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투표 성향을 예측해야 되는 거지. 그렇죠. 예, 그런데 이제 이런 거예요. 이제 그 부분과 다르게 지금 이 박시영 TV를 보고 계신 시청자분들은 네. 이 문제에 대한 입장이 어느 정도 정해져 있어요. 저 안에도 물론 이제 반대하는 입장이나 모니터링 차원에서 들어와 있는 소수분들도 계시겠지만, 근데 이제 이것을 일반 기성 미디어에서 갖다 쓰는 방식은 네, 네. 오늘 내가 그 표준적인 부분으로 질문을 드릴게요. 네. 그냥 일단은 여론조사가 나왔어. 지난번 리얼미터가 나왔고 리얼미터에서는 딱 하나야. 제일 중요한 게 역전. 여야 크로스. 오차 범위 내지만 어쨌든 예. 오차 범위 내에서 네. 크로스가 네. 일어나는 거죠. 자, 그리고 이제 오늘 갤럽 조사가 오전에 딱 나오고 오늘은 딱 하나야. 격차는 좁혀졌고 지난주에 이제 12% 포인트에서 이번 주는 6% 포인트로 정당 지지도가 반토막이 된 거예요. 자, 그리고 하나는 이낙연, 이재명 크로스. 그러니까 크로스가 재밌는 거지. 그렇지. 그렇지 그다음에 않고 차기 대권에 대한 선호 세력도 크로스. 네,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이게 추이가 별 해석할 여지가 없으면 그냥 뭐 박스권입니다. 뭐 지난주와 동의입니다. 재미가 없거든. 근데 크로스가 나오면 이제 열기를 띠니까 재밌어지는 거예요. 일단 표정이 네네. 좋았겠죠. 네. 종편에서. 그래서 이때 저는 늘 지속적으로 한 얘기가 뭐냐면 자, 좋은 지표도 있고 나쁜 지표도 있는데 민주당, 여당의 입장에서는 나쁜 지표를 취해라. 그래서 이게 민심이라고 해라. 근데 오늘 이해찬 대표가 그대로 하셨어요. 이 여론조사는 민심으로 받아들이자. 그리고 우리는 겸허하게 여기서부터 다시 시작하자. 잘했어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네네. 이럴 때는 이제 민주당 좀 때려줘야지. 왜냐하면 이거는 미워서가 아니라 더 잘하라고. 네, 의미 왜냐하면 있습니다. 심기일전하라는 거지. 네. 근데 약간 여기서 또 이게 뭐 실드 쳐주기가 어려운 비판해야 되는 대목 같은 게 있는 거예요. 있죠. 그러니까 이제 부산시 시의원 같은 경우에요. 네. 예를 들면 정신 못 차리는. 그냥 막 복장 터져 죽겠어. 그 뉴스를 보면서도 예, 그냥 그런 거지. 자, 어쨌든 이제 그런 것들이 지금 뭉쳐 있어요. 그래서 결국은 자, 그럼 크로스의 이유가 뭐냐? 갤럽 조사로는 이제 그럼 12% 포인트의 큰 격차, 두 자릿수 이상이 6% 포인트로 좁혀진 이유가 뭐냐? 이제 이걸 해석을 하는 게 평론가 역할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대체로 여기서 이제 프레임이 나와요. 세 개 정도가 나오는 거예요. 네, 뭐가 나옵니까? 네. 부동산 정책. 이 상당히 국민을 불안케 했다. 효과는 없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뭐 이제 저 인사, 청와대 인사가 나옵니다. 결국은 뭔가 쇄신 시그널을 못 줬다. 흐지부지 됐다. 노영민 실장 유임 아니냐. 세 번째는 이제 저기 나옵니다. 검찰 개혁의 피로감이다. 네? 왜냐하면 연일 나오고 있잖아요. 지금 뭐 검사들이 요동치고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 그래서 이 추미애 법무부 거기에 딱 장관과 일단 여기에 프레임이 걸렸네. 그렇지. 세 개로 자기들이 꼭지를 잡잖아요. 되게 하락 원인 1, 2, 3 자기가 먼저 정해놔. 그렇지. 종편은. 아니, 그 왜냐하면 이
발언의 자유는 있으되 이때. 옛날처럼 뭐 보도 지침이 아니고 해석은 내 마음대로 생방해서 하지만 이슈는 이미 선정돼 있지. 큰 틀로. 그럴 때 이제 나만의 시각이 있어야잖아요. 아, 그렇지. 그러니까 이제 최영일 그래요. 평론가만의 나는 거기에 동의하는 뭐 세 가지 중에 두 가지는 동의하지만 나는 이건 아니다. 다른 원인이 더 있다고 본다라고 얘기할 수는 있는 거 아니에요? 여기서 아주 잠깐만 컨설팅의 시간 컨설팅의 시간으로 해서 예, 자세가 다리를 잡혀 있습니다. 꼬고 딱 이제. 그러니까 그래요. 저는 첫 번째 아까 말씀하셨듯이 이 근데 4개예요, 4개. 개 왜냐면 또 뭐야? 여기 이제 부산시 부산시 성추행. 도덕성 기강 문제. 도덕성 왜 그러니까 이렇게 통합당의 비판은 간단해. 페미니스트 정당이라고 표방하면서 왜 성추행은 너희 당에서 다 나오니 이제 이런 비판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예, 그렇군요. 네 가지. 일단은 저는 그 지지율이 하락한 거에 대한 자세 그거는 이제 악재들이 쌓인 거니까 네네네. 불가피하다. 복합적이다. 복합적이다. 복합적이라고 설명을 좋다. 했고. 그다음에 통합당이 잘해서 올라간 것 같지는 않다. 이거는 통합당이 이번에 교묘하게 잘 답변을 하는 게 통합당 의원들한테 인터뷰를 해요. 그래서 지금 정말 3년 10개월 만에 크로스가 나왔는데 네. 이 원인은 뭐라고 물어보세요. 그럼 통합당 의원들이 이 입을 맞춘 듯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민주당 덕분이죠. 그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잘한 게 아니라 민주당이 못해서 우리는 올라간 거니까. 이번에 굉장히, 제가 KBS 사사건건 그때 봤잖아요. 제 봤죠. 제가 목요일 날. 앞순서 목요일 갑자기 날. 금요일에서 목요일 날 바뀌었고 어제 했는데 그렇지. 거기 조대현 씨도 네. 민주당 탓이다라고 자기들 입을 맞췄더라고. 근데 그거는 효과적으로 공격을 잘한 거지. 맞아요. 통합당 입장에서는. 자, 통합당이 잘해서 올라간 건 아니다. 그거는 자기들도 인정하지만 한번 짚어주는 거지. 그렇지. 뭐냐면 갤럽 조사 아까 사계사 조사업체가 조사한 걸 보면 야당 역할을 잘하느냐 통합당이 했을 때 긍정적으로 응답한 게 23%, 부정적으로 응답한 게 70%가 나왔어요. 이거 이제 월요일날 발표된 조사입니다. 금주 월요일날 지난주 목금토 조사했던 거고요. 그러면 이제 민주당의 역할을 잘하느냐, 여당 역할을 잘하느냐라고 물었을 때 긍정이 43, 부정이 52가 나왔죠. 그러면 그 얘기는 민주당도 좀 부정적인 게 많긴 하지만 통합당은 여전히 정신을 못 차리고 있다라는 게 이제 평가지만 여당의 악재가 많이 쌓였기 때문에 반사이익을 누린 거다. 이제는 반사이익이 가는 거야. 그동안 가는 안 갔었는데. 그리고 더 나아가서 견제 심리가 두터워졌지. 여기까지 그렇지. 동의를 해줘야 돼. 오케이. 견제 심리가 두터웠기 때문에 차기 대선에서 어떤 정당이 승리했으면 좋겠냐 해서 갤럽에 뒤집어진 거 아닙니까? 그렇지. 4%포인트가 45대 41. 맞아요. 야당이 높았거든요. 맞아요. 그 얘기는 결국은 아까 말했던 이 이제 싹쓸이를 했는데 민주당이 지방선거, 총선, 대선 다 먹었는데 최근에 이제 보여준 부분들이 실망스러운 요소들이 많아졌고 거기 이제 부동산도 있고 기강회의도 있고 뭐 오만한 행태도 있고 이런 게 이제 쌓이다 보니까 통합당이 미덥지 못하지만 한 번쯤 바꿔야겠다 경고 사인을 명확히 그렇지. 주는 거야. 그렇지. 그럼 그거에 대해서는 읽어주고 뭐 동의해주면 되고. 그럼 이제 박주민 후보가 이야기한 이 여론조사 결과는 국민의 경고 이게 맞는 거죠. 근데 이제 나는 3대 원인을 어떻게 보냐면요. 3대 원인. 3대 원인을 그러니까 이제 아까 성추행이나 도덕성 문제도 밑바탕이 깔려 있긴 해요. 그거 없다는 게 아니라 깔려 있는데 어쨌든 눈살 깔려 있는데 찌푸리는 가장 큰 건 일이니까. 일단 부동산이잖아요. 누가 봐도. 그렇죠. 근데 부동산은 이렇게 설명하는 게 좋아. 부동산은 아까 국민 불안 그리고 효과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국민 불안에 대해서는 동의를 하지. 그러니까 부동산 문제에 대해서는 많은 사람들이 짜증이 나 있잖아. 화가 나 있잖아. 예. 여러 이유 때문에. 그러니까 임차인은 임차인대로, 임대로? 임대인은 임대인대로. 짜증 나 있고 화가 나 있고 거기에는 정책이 기인한 측면도 하나 있고 두 번째는 태도가 기인한 측면이 있다. 이렇게 설명하는 게 더 적확한 표현이 아닌가 싶어요. 좋아요, 그러면 좋아요. 태도라는 측면은 청와대 수석들의 문제가 있었고요. 비서실장이나 두 번째는 장관의 태도가 문제가 있었고 김현미 장관이 설명하는 방식이나 이 숫자들에 대해서 뭐 틀린 건 아니지만 자기만의 어떤 정부의 공식 통계만 인정하려고 그러니까 이제 하고 고집스러운 보임이 있었지. 그 다음에 민주당 의원들의 개혁성에 강한 의원들이 최근에 이제 꼭 다 개혁성에 강한 의원들만 그런 발언한 것은 아니지만 뭐 월세가 더 낫다. 네. 뭐 그다음에 이제 김남국 의원도 이제 자성을 했는데 뭐 북한이 여기가 북한인 것처럼 느껴질 정도로 과감하게 하겠다. 뭐 이런 식의 그다음에 다주택자라든가 갭투자와 관련해서 이게 대체적으로 그러니까 모두가 투기꾼인 것처럼 몰아붙인 측면들이 있거든요. 그 안에는 어쩔 수 없는 흔히 말하는
상투 잡은 사람들도 네, 있기도 네. 하고 그다음에 1가구 2주택 중에 2주택자들 중에서는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돼 있는 분들도 상당히 많고 그래서 지난번에 이제 부동산 특집을 할 때 저희가 95대 5의 싸움으로 가야 한다. 가능하면 95를 한 편을 먹으려고 하고 묶어 세우려고 하고 이 진짜 투기 세력의 그 뭐랄까 색채가 아주 강한 일부 5% 미만의 이 사람들과의 전쟁 국면으로 가야지. 그리고 1%의 상위 1%한테도 이거 무조건 막 뭐라고 할 게 아니라 그분들이 세금 많이 내주는 거에 대해서 그렇죠. 감사하다. 그분들이 있어서 공동체가 또 돌아가는 측면이 있다. 좀 감내해 주시라라고 예를 들면 설득하는 게 더 낫다는 거죠. 여러분의 세금은 양극화 해소에 쓰여집니다. 좋은 이렇게 말입니다. 하죠.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관리를 했어야 하는데 이제 그런 측면에 있어서 전략적 미스, 발언의 문제들, 태도 그래서 이런 것들이 한 축에 있고 정책이 있고 이 두 가지가 섞여 있다. 그러나 예를 후자는 좀 반성을 해야 한다 본다. 그러나 정책의 문제에 있어서는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 왜냐하면 급등을 했기 때문에 최근에 전월세 시장도 마찬가지고 그렇기 때문에 이게 시간 싸움이었고 그렇죠. 그래서 빨리 처리할 수밖에 없었다. 임대차 3법은. 그래서 그 얘기는 하고 그럼 효과가 있느냐 앞으로 이 부분은 언론에서 좀 협조해달라. 언론이 너무나 가진 자들의 입장만을 띄우지 않냐. 뭐 사례 들어도 순 강남에 15억, 18억 이런 사람들 얘기만 쓰고 있지 않느냐. 그렇지 않습니까? 라고 묻고. 그래서 전문가 발언을 인용해주면서 제가 어제 많이 이제 활용했던 건 뭐냐면 김용범 기재부 제1차관이 이 정부 서울 정부 종합청사에서 비상대책 회의를 하고 나오는데 자, 기재부 1차관이 나오니까 기자들이 다 가서 부동산 문제 질문을 막 던진 거야. 근데 김용범 1차관이 너무 차분하게 잘 대답을 한 거야. 뭐냐 하면 자, 부동산 정책은 이제 시작이 됐고 이 효과는 빠르면 7주에서 8주 정도면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본다. 그리고 법인 매물이 쏟아져 나올 것이다. 나오기 시작했죠. 그리고 갭 투자는 줄어드는 현상이 관측되고 있다. 이 얘기를 하니까 굉장히 이렇게 차분하고 이성적이고 논리적으로 이해가 납득이 되는 거야. 아, 좋네요. 그래서 이거 기재부 1차관이 전문적인 답변을 했네요. 지금 그러니까 뭐 바로 효과가 나올 거다. 뭐 이렇게 이제 이런 얘기를 한 게 아니라 자, 이렇게 이제 전문가 입장에서는 이렇습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한두 달 정도 지켜보면 그렇죠. 체감되는지 아닌지 알 수 있는데 최근에 이제 문재인 대통령 공격받잖아. 자, 벌써 부동산 시장이 안정되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한 것처럼 얘기를 하는데 대통령의 말씀은 또 굉장히 정확해. 뭐냐면 상승세가 둔화되고 있다야. 하락세로 접어들었다. 이게 아니라. 왜냐하면 주간 상승률이 매주 발표가 되니까요. 그럼요. 네. 다만 아까 얘기한 대로 이것은 정부 통계고 한국감정원 주간 통계란 말이에요. 7월 6일부터 7월 27일까지 상승세가 꺾이면서 둔화 추세로 나타나니까 그럼 이제 이렇게 되면은 하락으로 떨어져야지 앞으로. 근데 그게 2달이냐, 석 달이냐, 6달이냐 이건 지켜봐야 되는데 근데 어쨌든 기다리면 확인될 겁니다. 이 전문가나 책임 있는 관료가 얘기해 주니까 좋더라고요. 네. 그래서 아유, 좋네요. 결국은 제 생각은 이렇습니다 하면은 뭐 이 박시영 대표나 최영일 씨나 뭐 부동산 전문가는 아니잖아요. 그럴 수 있지. 그렇게 이제 그런 시각으로 볼 수 있지. 그래서 그렇지만, 인용해 주자. 그러니까 객관적인 수치들에 대해서 언론이 또 그 부분에 대해서 정확히 조명을 해주셔야 한다라고 주문하면 되고 그런 거 우리가 날카롭게 찍어서 이야기하자. 부동산 부분은 지금 효과에 대해 지금 논할 시점은 아니다. 정부에서 2달 정도 이야기를 하니 그렇죠. 2달 동안 매주 주간 상승률도 발표되니까 그 지표를 중심으로 얘기하고 만약에 2달 뒤에 지표가 안정화되면 하향 안정화되면 심리가 개선이 될 거다. 그쯤에는 그래서 신뢰라는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데 믿을 수 있느냐가 가장 중요한데 그 신뢰가 되려면 지표도 좋아져야 하지만 심리가 바뀌어야 하는데 개선이 돼야 하는데 그 시점에 한 2달 정도면 오기 시작할 것 같다. 그러면 그것이 지지율한테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제 이걸로 정리하고 박 대표한테 몇 주 클리닉을 받았더니 효과가 있어. 되게 여유가 효과가 있으셨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거예요. 예를 들면 약간 여유 있게 얘기하면은 이런 충격적인 뉴스는 이렇게 나온다. 꼭 거래 제로. 매물 없어 제로. 그럼 뭐냐면 지금 여름이잖아요.
코로나19 상반기 힘들었고 지금 폭우도 막 이제 지나가고 있는 과정이고 피해 복구도 해야 되는데 우리가 항상 부동산을 논할 때는 이사철을 한 번쯤 보지 않나요? 예, 예, 가을에 그럼 보죠. 이번 가을 이사철의 추이를 보고 그때 좀 평가해야 정확하지 않을까요? 지금은 당장 관망세로 돌아섰으니까 아, 잘했습니다. 거래나 잘했습니다. 자, 저를 여러분 앞으로 저를 리틀 박시영이라고 불러주십시오. 저는 또 뭐가 생각이 났냐면요. 그 추이를 두고 보자. 그렇게 해서 이제 매주 어떤 뭐 한국감정원의 그 데이터가 나오죠. 나왔을 때 그걸 발표하는 그 그림을 상상을 해보니까 우리가 그 코로나19 방역 때 그 우리 그 방역 그 기관 이름이 뭐였더라? 우리 예, 저 매일 질병관리본부? 예, 질병관리본부 질본. 질본에서 매일 그 여성분께서 정은경 예. 본부장. 되게 그 연구원 같기도 하고 공무원 같기도 하지만 그 특유의 신뢰감 가는 어투로 점점 머리가 하얘지시면서 정시의 데이터를 말씀을 맞아요. 하셨잖아요. 저는 그게 기억이 나면서 되게 그 자체가 국민들의 안심을 좀 오늘도 도왔다 이런 나와서 생각이 들거든요. 또박또박 얘기를 그러니까요. 했죠. 오늘도. 예. 그럴 가능성, 그런 그 것들. 필요성도 있겠네요. 예, 예, 예. 그러니까 그걸 주 단위로 하면 네. 너무 그럴 것 같고 뭐 한 달에 한두 번이라도 말씀하신 대로 뭐 격주 단위 격주 정도. 단위 정도로 해서 이제 부동산 관리 기구를 하나 만든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죠. 부동산 감독원처럼 금융감독원처럼 비슷한 기구를 만든다 하니까 그런 어떤 대응을 좀 해보면 그럼 더 좋을 것 정부에서 같아요. 하면 여기다가 좀 돈 들여서 크로마키를 해주면 제가 예쁘게 입고 나와서 네. 격주로 설명. 부동산 기상도 최영일 부동산 캐스터입니다. 괜찮다. 괜찮지. 아니 그거는 그대로 하라고 하시고 여기 와서 백브리핑을 하시면 되죠. 그러니까 그분들을 날씨 요정이라고 부르는데 저도 부동산 요정이에요. 땅 요정. 네. 땅 요정. 네. 약간 그리고 이제 저는 그래서 부동산 문제가 가장 큰 원인이었다라고 인정하고 두 번째는 저는 좀 맞아요. 다른데 그건 인정. 두 번째는 사실은 저는 독재, 그러니까 아까 인사 문제도 네. 부동산하고 관련된 인사들이기 때문에 거기에 포함시키면 될 것 같고 아까 내가 보는 건 그런 거예요. 큰 틀에서 보면 인사, 뭐 고위공직자들 인사 뭐 이런 것들이 다 거기에 들어간 거고 두 번째는 여당 독주 프레임이 가동이 된 거예요. 국민들이 지금 볼 아까 때는. 정확하게 시청자분이 적으셨어요. 오만과 독선 프레임이 강하게 작용하고 있고 국민들이 영향을 받고 있다. 네. 그게 이제 거기에 결정적 역할을 한 게 사실은 언론이죠. 언론이 융단 폭격을 가하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맞아요. 제가 뭐 어제도 사석권 거기서 그 얘기를 했지만 실질적으로 뭐 여당이 혼자 알아서 다 밀어붙였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결론적으로는 그렇게 됐지만 그 과정에서 상임위원장 7석 양보를 했지만 안 받은 게 통합당이었고 그다음에 임대차 3법은 아까 불가피한 측면이 있었어요. 이거는 지난 국회 20대 국회에서도 논의하다가 통과 안 됐는데 아까 맞아요. 최근에 전월세가 급등하면서 맞아요. 굉장히 이건 오래된 뭐 한 20년 전부터 논의가 됐던 사안들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더 이상 무슨 공론화가 필요한 게 아니라 결정이 필요했던 시점이었기 때문에 이 부분은 국민들한테 사실은 언론도 정확히 설명할 필요가 있는데 마치 군사작전을 하듯이 밀어붙였다는 식으로 막 하니까 거기에 공수처를 살짝 끄집어 넣지 않습니까? 후속 법안을. 마치 이게 공수처 법안이 본격화된 것처럼 잘못 알려져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죠. 이러다 보니까 아까 부동산 말실수 뭐 이런 거 겹쳐서 오만 프레임이 세게 지금 작동이 된 겁니다. 그래서 견제 심리가 나오는 거고 그렇죠. 이놈들 봐라. 이 밀어줬더니 너무 하는데 이 심리가 이제 퍼진 거죠. 네. 그래서 이 부분은 아까 지적할 것은 언론의 책임을 조금 얘기를 부각을 시켜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론에서 좀 적당히 하셔라. 맞아요. 이렇게 얘기를 좀 찝어주는 게 필요하다. 잘한 건 잘했다고 해주세요. 그렇죠. 그랬겠죠. 그렇게 얘기하고 세 번째는 재해 문제를 얘기를 안 하는데 지지율에는 재해가 굉장히 컸어요. 이거를 지금 그 언론사는 왜냐하면 재해하면 그거는 재해가 끝나면 지지율이 올라갈 수 있는 거 아니야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지. 거론을 안 하는 거거든. 그렇지. 근데 재해가 왜 컸냐면 실제로 민주당 지지율이 제일 빠진 데가 리얼미터 조사를 보면 호남에서 빠진 거거든. 맞아요. 어제 발표된 조사에서는 11.5%가 빠졌어요. 호남에서. 그리고 농림어업 쪽이 18%포인트가 빠졌습니다. 그 얘기는 호남을 필두로 뭐 경남이라든가 이런 충청도라든가 농사 짓는 분들이 그렇죠. 피해를 제일 많이 받거든. 그렇지. 그러니까 이분들이 지금 뭐 민주당이 잘한다 이렇게 어떻게 얘기를 하겠어요. 그렇지. 말 못하죠. 수혜를 맡고 있는데. 그러니까 지금 그런 계절적 요인, 상황적 요인도 분명히 있는 거고. 있다. 그래서 3대 요인을 저는 세 가지를 딱 뽑는 거예요. 방송에 나가면. 그래서 이 재해 부분이 아무리 낮아도 3%포인트.
이게 크게 잡으면 5%포인트 정도를 까지. 이게 빠질 수 있는 아유, 부분이다. 워낙 네. 역대급 장마고 피해니까 말이죠. 그러니까 그 부분은 짚어주시는 게 좋습니다. 좋습니다. 그래서 반등이 일어날 수 있는 요소는 분명히 있다라고 짚어주고 그러면 더 하락할 것 같지 않으세요?라고 질문이 늘 나온다고. 그렇지. 아니 그거야. 지금 원래 이렇게 안 좋은 그 지지율이 계속 발표되면 영향 또 받잖아요. 이게 그래서 뭐 2, 3% 정도는 출렁일 수도 있겠지만 더 이상은 출렁거리지 않을 것 같습니다. 왜? 재해가 마무리 어느 정도 된 것 같고요.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피해 보상이라든가 복구 작업이 남아 있는데 정부가 최선을 다한다면 조금 마음이 돌아설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부동산 문제도 지표가 조금씩 잡히고 있으니까 최악인 국면에 좀 벗어난 느낌이 있습니다. 그리고 전당대회가 좀 마무리가 되면 새 지도부에 대한 기대감이 좀 모아질 테니까 좀 나아지겠죠. 그러나 컨벤션 효과. 한편으로 또 통합당도 이따 거론하겠습니다. 정관 정책 하면서 뭔가 쇄신 그렇죠. 드라이브가 있으니까 그렇지. 통합당이 그렇다고 팍 빠질 것 같지는 않고 두 당이 좀 격차가 좁혀진 가운데서 좀 몇 주간 이렇게 랠리를 지속할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똑같은 얘기를 또 이제 다른 방송에 가면 관점을 좀 바꿔서 같은 얘기인데 이렇게 물어보면 이건 시영이 형이 잘 이제 답변을 해주실 것 같아요. 네. 이번에 지지율이 빠진 내용을 보니까 내용을 이제 세부적으로 분석을 해보니까 자 2030이 확 돌아섰다. 그러니까 40대 빼고는 전 연령에서 부정이 높았는데 특히 견고한 지지층이었던 20대는 이전부터 빠지는 추이가 있었고 30대가 이번에 확 부정적으로 빠졌더라. 2030 청년층이 돌아섰다. 그리고 이게 이제 성추행 문제하고 쭉 연결하는데 여성층이 돌아섰다. 문재인 정부의 견고한 지지를 여성들이 했는데 여성들이 이제는 마음을 돌리고 있다. 그다음에 이제 지역으로 보면은 호남이 이번엔 빠졌네. 이건 아까 설명한 걸로 됐고. 그다음에 수도권에서 상당히 떨어졌다. 서울 특히. 요 4대 이제 부정이 높아진 이유. 것을 이제 분석을 하면서 지금 아까 얘기한 대로 아무래도 여성층은 이게 좀 성추행 문제 아니겠습니까? 아마 2030은 지금 부동산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 호남은 수해 문제인데 호남은 수해 문제라고 딱 얘기하지 않아. 물음표로 남기고 넘어가. 호남에서 지지율이 왜 떨어질까요? 이렇게 하고 이제 눈치고 넘어가면서 수도권도 많이 빠졌습니다. 이렇게 하면 요거는 이제 여성하고 청년은 이미 이제 태그를 붙인 셈이고 호남은 지금 설명을 해줬고 수도권 서울은 그 외에 요인 분석을 할 수 있는 게 있을까? 서울은 뭐 부동산이 제일 큰 거죠. 서울도 사실. 부동산 지역이. 그렇게 봐야죠. 그렇지, 그리고 그렇지. 2030은 여러 이유가 있는데 뭐 뭐죠? 인국공 그렇지. 그러니까 보수 약간 농객은 인국공부터 이제 붙이는 얘기를 거지. 하는 건데 그거 약간은 있었고 근데 이제 박원순 시장 부분이 젊은 여성들은 분명히 영향을 줬고요. 그다음에 이제 영끌이라고 얘기하잖아요. 부동산. 영끌. 그래서 이제 영끌매, 그거는 영끌대출. 뛰어듣던 사람도 그렇고 그 옆에서 또 지켜본 사람들도 같이 영향을 다 받는 거거든. 맞아. 너는 왜 그때 투자 안 했어? 우리는 그래도 막차라도 잡아갖고 지금 괜찮은데 뭐 등등등등이 좋은 뭐 표정을 짓는 분도 있지만 뭐 굉장히 그 얘기를 들으면 같은 연배를 살아가는 네. 씁쓸한 사람들이 씁쓸하죠. 있죠. 그래서 그렇죠. 지금 전체적으로는 그러니까 젊은층 같은 게 어떤 느낌이냐면 화가 나 있어요. 짜증 나 있는데 그렇다고 이 진영을 완전히 버릴 거냐? 그건 아니야. 지금 잠시 짜증 나 있는 국면이야. 근데 다른 좋은 모습을 보이고 또 잘못한 거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인정하고 쇄신하려고 노력하면 다시 한번 또 고개를 돌려서 쳐다볼 용의가 있어요. 그런 측면에서 그렇지. 아까 기강이 해이돼 있고 도덕성 문제에 대해서는 이거는 굉장히 바로 잡아야 하고 긴장해야 합니다. 특히 지방의원들 그 너무나 싹쓸이 하다 보니까 통합당 쪽에서 원래 출신이었던 사람도 이쪽에 넘은 사람도 있고 또 여러 가지가 있더라고요. 자격이 적절하지 않은 사람들이 있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난번에 말씀드렸다시피 지역위원장, 국회의원들하고 연동해서 책임을 물을 정도로 확실히 해야 돼요. 요 스터디가 아주 좋아요. 요 스터디가 좋은데 지금 이제 시영이 형 설명을 들으면서 또 디테일이 좀 생각나는 게 있어서 하나 더 추가 질문을 할게요. 자, 이제 세 가지 부동산 문제 있다, 오만과 독선 프레임에 걸렸다. 세 번째로는 그렇지 재해 문제가 크다. 그걸 이제 좀 언론에서는 뒤로 빼는데 그게 지금은 한 3에서 5% 정도 출렁출렁하는 이슈 아니냐. 사실 지금 이게 뭐 생업이 그러고 이제 이 주거 공간이 날아가 버리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네. 수재민들이. 자, 그런데 여기서 청와대 인사가 이제 나와. 나와. 자, 그럼 이런 거야 이제 나는 오늘도 그 얘기를 했는데 이게 좀 엉뚱하다. 뭐가 엉뚱하냐면 부동산 정책이 지지율 하락의 가장 큰 요인이라는 게
서로 느낌은 다르지만 공감대가 되는 이게 뭐 보수 진보 평론가들끼리 아니, 그거 뭐, 부동산이다. 예. 근데 문제는 뭐냐면 부동산 문제를 가지고 청와대를 비판하려면 이전에 이 정부 초기에 소주성 논란을 생각해 보자고요. 그럼 장하성 정책실장하고 김동연 경제부총리하고 지금 이게 엇박자가 나고 있다. 이게 계속 공격 포인트였어요. 그렇죠. 두 명 다 교체가 됐지만 네. 근데 지금은 김상조 정책실장이나 네. 지금 이 어제 한번 나왔다고는 하는데 내가 못 봤어. 지금 경제수석의 경우가 이호승 경제수석이죠. 경제수석. 경제수석은 전혀 언론에 스쿠프에 안 들어와요. 그리고 이제 노영민 그리고 다주택자 이미 이제 옷 벗고 나왔지만 김조원 전 민정수석 이런 인물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청와대하고 사실 지금은 김현미 장관, 노영민 실장하고 김현미 장관이 타겟이죠. 으로 압축돼 있죠. 압축돼 있죠. 남아 있는 분들 중에는 저는 이제 부동산 정책과 관련해서는 어떤 생각이냐면, 그러니까 일단 이 얘기를 드리고 싶어요. 제가 이제 페북에도 올렸는데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의 최대의 강점 요인 중 하나가 공감 능력이거든요. 공감한다는 얘기는 자세도 중요하지만 국민들의 목소리에 대해서 충분히 그 받아들일 준비. 경청하고 있고 알고 있고 고민하고 있고 거기 또 반응을 하는 거지. 반응하는 게 중요하죠. 이제 그 측면을 지금까지는 잘해 오셨어요. 지금 이제 또 한 번 이제 고비가 온 거 아닙니까? 사실 고비가 온 건데 지금 이제 그런 어떤 공감 능력을 한 번 더 발휘해 줄 때가 됐다. 저는 이제 그 생각이 든 게 제도와 정책만 가지고 이게 민심을 달래기는 어렵거든요. 그렇죠. 사람으로 표출되는, 그러니까 책임을 물어야 할 때 정확하게 책임을 물을 필요는 있습니다. 이제 그 측면에 있어서 부동산 문제가 이렇게 커졌는데 누가 책임을 져야지라는 부분에 대한 뾰족한 답을 내지는 않았어요. 근데 그동안에는 워낙 긴박하게 돌아와 갖고 이 정책이 되냐 못 되냐가 가장 중요한 시점이었고 공급 대책까지 내놔야 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부동산 사령탑을 교체하기가 정무적 부담이 컸죠. 그거는 저는 인정합니다. 저도 청와대 생활을 해봤기 때문에 그 감은 있습니다. 역시 그래서 해봤습니다. 청와대 있었어요? 해본 사람. 봤어요? 청와대 있는 거? 사진 봤습니다. 진짜 확실한 거지? 확실합니다. 사기는 아니죠? 수첩도 봤습니다. 알았어요. 그래서 그 타이밍이 있는데 이제 직전의 타임은 아니었고요. 지금부터는 이제 고민이 들어가서 적어도 9월 초중선에는 뭔가 누군가는 책임지는 측면이 나타나야 한다, 눈에 보여야 한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게 장관인지 아니면 정책실장인지 뭐 경제수석인지 누군지는 모르겠지만 국민적인 분노는 약간 김현미 장관한테 가 있는 느낌이 있고 또 청와대 정책실도 쇄신을 좀 해야 하지 않느냐 이 주문이 많은데 인사는 또 대통령이 결정하시기 때문에 주변에서 뭐 이러쿵저러쿵 하기는 힘듭니다만 너무 조금 아니하다는 느낌이 좀 들어서 저도 오늘 개인적으로 아는 분들한테 많이 레터를 보냈어요. 제 생각을 적어서. 뭐냐면 수석을 4분, 5분까지 교체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노영민 실장 하나를 교체를 못 하다 보니까 지금 빛이 발해버렸지. 감동이 없어. 빛이 사람들한테. 발했어. 괜히 노영민 실장 하나로 뭐 최재성 수석이나 이런 분들이 굉장히 일을 열심히 잘할 것으로 기대하는데 다 거론이 안 돼. 근데 이제 노영민 실장 유임에 대해서는 아쉬움은 저는 이런 거였습니다. 뭐였냐면 모든 수석들이 그만두면 비서실장 산하에 5 수석이 있는데 인사수석 빼고 4분이 교체가 됐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제 실장이 바로 교체되면 이 국정 공백이 실제로 생겨요. 그렇죠. 업무에 연관성이 있거든. 그러면 좀 실장이 주재해서 어떤 일이 이루어졌고 이런 것들을 쭉 한 달 정도는 가져가야 하거든요. 한 달 정도는 충분합니다. 솔직히 얘기해서 제 경험으로 보면. 그러면 한 달 정도 뒤에는 후임 이런 공백이 안 생기도록 이 부분을 충분히 하고 실장의 역할을 충실히 하실 거고 그 뒤에는 빠른 시간 안에 또 후임자를 물색해서 공백이 없도록 하겠다 이렇게 나오면 되는데 예를 들면 그렇게 오래 끌 것 같지도 않은데 제가 볼 때는 근데 표현 자체가 유임 그다음 뭐 인사수석도 유임 이렇게만 딱 나오니까 맥락도 전달도 안 되고 근데 이제 이게 딱 수식어가 하나 붙은 게 이런 거예요. 자, 사표를 반려함으로써 유임이 공식화됐다. 오늘 보도 정리는 이거거든. 그러니까 사표 반려 이게 이제 큰 거야. 근데 이 사표 반려라는 게 한 달이든 2달이든 불안정을 다독이기 위해서 반려한 것인지 정말 아예 그럼 자 끝까지 갑시다 한 것인지는 뭐 확인된 바는 없어요. 근데 여기서 이제 제가 최근 며칠 동안 느끼는 야권과 언론이 조금 얄밉다.
조금 이제 격하게 얘기하면 너무 야비한 거 아닌가? 근데 이제 얄미움을 느끼는 건 어떤 대목이냐면 이런 거예요. 이 그동안 노영민 실장을 흔든 이유는 김상조 실장이 아니라 노영민 실장을 흔든 이유는 이 지난해 말에 청와대가 이게 자충수가 될지 모르고 공직사회, 청와대 비서관, 청와대 내에선 적어도 실장이 자, 한 주택 실거주 남기고 다 파세요. 근데 그걸 막판에 6개월이 지났는데 안 판 게 확인이 되니까 이제 공격 포인트가 된 거죠. 네. 이것 때문에 아주 시끄러웠죠. 정말 이건 큰 문제는 아닌데. 예를 들면 그거는 분명히 제가 볼 때는 노영민 실장이 잘못한 거예요. 예, 오케이. 이야기를 그래서- 했기 때문에 지켜야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혼란이 된 거야. 그러고 나서 이제 이 새로 국민소통수석하고 사회수석을 교체하면서 청와대에서 설명을 내. 자, 이분들은 2주택이었는데 처분을 했고 지금 1주택자입니다. 그 언론이 그걸 당연히 쓸 거니까 미리 선제적으로 얘기한 건데 청와대의 기준이 1주택이 제일 중요해졌네요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그거는 이렇게 딱 얘기해. 그럼 뭐라고 했어 거기서? 거기서 뭐라고 했어? 아니 그동안 이 문제에 대한 관심이 너무 뜨거웠기 때문에 청와대가 하나의 기준을 추가한 것으로 본다. 저는. 아니, 그런데 저는- 예를 들면 1주택만 보고 뽑았겠냐고. 아니, 능력도 보고 검증도 나는 하고 했겠지. 그러니까 그때 언론한테 종편에 있는 사람들한테 따끔하게 해야 돼. 이 문제를 희화시키지 마라. 딱 얘기해야 돼. 왜냐하면 1주택자들에 대해서 고위공직자 이 선정 기준에 보이지 않는 선정 기준이 된 거에 대해서는 바람직한 방향 아니냐. 그렇지. 이걸 가지고 흔들면 말이 되냐? 그렇지. 라고 이건 일침을 가야 하는 문제고 두 번째 이제 보면 회전문 인사 얘기가 나오던데 코드 인사, 회전문 인사. 이 부분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임기 후반기에는 그 통합 인사, 흔히 말하는 뭐 탕평 인사 불가능해요. 들어올 사람이 없습니다. 그렇지. 누가 들어와? 순장조인데 안 그렇지, 들어와요. 그렇지. 맞아요. 그럼 결국은 같은 진영, 동일 진영 내에서 유능한 사람들, 대통령의 철학을 잘 이해하고 끝까지 함께 할 수 있는,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을 뽑을 수밖에 없다. 맞아요. 그거 동의하지 않냐? 니네 정권 때는 어땠어? 과거에. 그건 항상 그렇게 패턴으로 평론해 아니, 그러니까 왔죠. 그거는 그래서 초반하고 중반하고 임기 후반하고의 특성 차이가 있거든. 맞아요. 이제 그런 거를 따끔하게 지적을 해줘야 돼. 그래서 적어도 비판할 거 가지고 비판하자. 그리고 희화시킬 거 가지고 희화시켜라. 1주택 한 거에 대해서 그렇게 엄격하게 적용하는 거에 대해서 그러면 다음 보수 정권이 들었으면 다주택자들 뭐 대거 등용시킬 거야? 국민 눈높이가 높아졌는데? 자, 오늘의 이제 마지막 컨설팅 이슈가 될 것 같습니다. 그 전에 잠깐만 네. 박 대표님께서 컨설팅을 하실 때 그 이 뭐죠? 백식호흡, 뱃소리 뱃소리, 뱃소리가 나올 때 백고동 소리, 예, 잘 들리시죠? 훨씬 더. 우렁우렁. 오늘 방송 되게 온 거 조용하고 좋았는데 조금 전부터 갑자기 이제 뱃소리가 나오기 시작하셨거든요. 예. 아, 이거 그래서 저는 그거 어떻게 아니 저 하라고? 이거잖아. 그렇게 하십시오. 그러니까 저는 이 이탈리아로 이 사람을 보내면요. 이탈리아? 이제 루치아노 박바로티가 되는 거지. 예. 이 성악가들이 이제 복식호흡으로 자, 뱃속에 코로나 소리를 때문에 끌어내니까. 갈 수가 없어요. 자, 이제 그 두 가지 이슈를 좀 살펴보자. 좋아요. 통합당의 정강정책. 통합당 그 얘기 짚어줘야 돼. 예. 뭐 그래서 저는 뭐 아까 이제 마지막 아까 얘기하면 이제 노영민 실장 문제는 대통령이 결단한 문제지만 이거는 노영민 실장으로서는 뭐 여러 가지 억울할 수도 있지만 상황이 그렇게 흘러왔으니까 이건 풀고 가야 된다. 덮고 갈 수는 없다. 그렇지. 이 이슈가 계속 길어질수록 여론의 영향을 줬고 대통령한테 나쁘게. 부담이 된다라고 누가 된다? 말씀드리고 싶고요. 통합당 정강정책에 대해서는 어떤 입장이 나오고 있습니까? 종편에서? 통합당 정강 정책 이게 자 그림으로 보여주는 거 아까 약간 이제 야 이건 좀 꼭 이렇게 써야 되나? 아까 대통령은 공감하기 위한 노력을 해요. KTX를 타고 수해 지역을 돌았는데 영남 갔고 호남 갔고 충청 갔어요. 네. 그러니까 이제 경남 하동에 화개장터도 갔고 그다음에 지금 이 전남 전북 쪽이 물바다 됐잖아요. 네. 이제 그 섬진강 때문에 섬진강, 거기 들렀고 충청권 들렀고 이렇게 하루에 3군데를 돌고 올라왔고 네. 주민들을 만났는데 네. 이건 굉장히 좀 피상적으로 보도가 돼. 근데 또 그 대비로 뭐가 나오냐면은 김종인 비대위원장도 수해 지역을 갔거든. 근데 호남을 갔거든. 근데 이걸 굉장히 부각을 하는 거야. 여기 어떻게 들어가냐면 아 그렇죠. 김종인 비대위원장의 고향은 호남이죠. 가인 김병로의 손자 순창 고향이. 그러니까 이제 전북 고향에 간 거야. 이 김종인 비대위원장의 고향이 물바다가 된 거야. 그거를 집중 조명을 해. 그러면서 정강정책 얘기가 딱 거기 나오는데 굉장히 이제 혁신적인 정강정책이 준비됐죠. 아직 확정은 안 됐지만 내년쯤 5.18 광주 정신도 이 통합당이 정강정책에 담는다고 합니다. 그러면 딱 그때 뭐라고 해? 아니 그럼 이거
헌법에 넣자는 이야기를 이 정부 초기부터 대통령이 강조했고 개헌안에 담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상당히 지금 이 보수 야당에서 반대 기류가 거셌다. 관련된 막말도 나왔잖아요. 광주 관련 막말이 안 나왔어? 총선 전까지 막 나왔지. 세월호 광주. 근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는 김종인 비대위원장의 고향을 딱 거기다 얹으면서 수해 지역에 얹으면서 5.18 정신까지도 이제 통합당이 채택한다라는 자락을 까는 거야. 확정된 바는 없어. 근데 어쨌든 정강 정책 자체는 기존에 비해서는 상당히 진일보해서 중도 합리적 이런 쪽으로 이제 이동하는 시그널은 나오고 있는 거지. 네. 두 가지로 나눠서 보자고. 일단 호남에 공들이는 거 하나하고 정강정책 두 가지로 나눠서 호남에 공들이는 거 자체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이야기를 해줘야지. 그건 긍정적이니까. 예를 들면 수해 피해가 심한 데를 방문하는 거, 그건 잘한 거죠. 그러면 그때는 잠깐 얘기하면서, 김정숙 여사도 철원 간 거 아시죠? 한마디 그렇지, 그렇지. 양념을 쳐주고, 한번 쳐주고. 잘한다. 잘하네. 누군지도 몰랐는데 나중에 뭐 주민들이 알고 이게 화제가 됐다면서요? 그렇지. 쳐주란 말이야. 그거 쳐주고, 두 번째 호남에 간 것이 이렇게 이야기를 해도 잘한 건데, 그렇다고 해서, 예를 들면 반호남, 이 기조를 과연 통합당이 이제 바꿀 거냐에 대해서는 물음표가 좀 있다. 왜냐하면 그동안에 호남을 배제하고 멸시하고 이런 것들이 눈에 보이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능멸하는 어떤 5.18에 대해서 이런 막말들도 쏟아진 건데 그럼 호남에 저렇게 공을 들이고 있는데 과연 호남의 주민들이 마음을 풀 거냐? 통합당에 눈길을 줄 거냐? 저는 하루아침에 그게 되지는 않는다고 봅니다. 이게 누적이 돼야 한다. 그러면 김종인이 저기를 갈까? 대선 때까지 효과를 볼까? 대선 때까지 효과가 쉽지는 않겠지만 노리는 곳은 따로 있다. 호남을 두드리면서 노리는 곳은 뭐냐면 수도권을 노린다. 왜? 합리적인 정당으로 포지셔닝 하는 거다. 상식적인 정당으로 포지셔닝 하려고 노력하는 거다. 그동안은 비상식적인, 몰상식적인 행위를 너무 빈번하게 했다. 그 상식적인 행위를 함으로 인해서 이제 수도권 중도층의 표를 잡으려고 저 호남에 밑밥을 뿌리는 거다. 이렇게 얘기해야지. 이 이야기를 할 기회를 놓쳤어. 왜냐하면 이 이야기를 보수 평론가 먼저 했거든. 근데 굉장히 그냥 합리적으로 그러니까 이제 통합당을 비판하면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 이 시영이 형이 한 얘기를 이렇게 하더만 자, 지금까지 통합당은 양남당 아니었습니까? 양남당. 양남당이 하는 영남정당, 영남 기반 정당, 강남 기반 정당. 이거 까는 건데 보수평론가가 딱 이제 통합당을 까면서 지금 이 이야기인데 그동안 통합당에 부족했던 것은 호남 정서 감수성이다. 우리가 성인지 감수성처럼 호남인지 감수성이 떨어졌었다, 통합당이. 근데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그걸 좀 끌어올리기 위한 노력을 하는 것 같은데 잘하는 거다. 라는 취지지. 그러니까 맥락은 같아요. 근데 내부에서도 이제 그 비판은 잘한다는 쪽으로 아니, 이제 저는 이렇게 뭐 이제 흐름이 가기 시작했지. 그 잘한다는 쪽으로 해주는 건 그 큰 기조상 맞다고 보고요. 정관정책도 잘 잡았어. 근데 다만 여기에서 어떤 프레임으로 가져가야 하느냐. 진보 쪽에서는 좌클릭이란 말을 써야 돼. 그렇지. 이거 합리적, 상식적 시대 흐름 시대 흐름을 잘 포착을 했고 거기에 걸맞게 정권정책을 바꾸려고 한다. 이거를 좌클릭으로 딱 명명해야 내부에서 시끄러워져. 내부 반발을 유발할 수 있어. 이게 첫 번째 포인트고. 중요하네. 그다음에 정치권에서 이런 말의 성찬이 너무 난무했다. 과거에 뭐 한다고 하더라도 실제 되는 게 없더라. 그래서 실천이 중요하다. 말의 성찬이 아니라 실천을 통해서 진정성을 보여줘야 한다. 그리고 사람이 하루아침에 변하지 않듯이 정당도 하루아침에 변하지 않는다. 꾸준히 노력하고 실천할 때 정당의 체질, 문화, 그 구성원들의 사고방식이 바뀐다. 지켜보겠다. 그리고 흔들리지 마시라. 이렇게 이제 매듭을 짓고 마지막에 뭐라고 얘기했냐면 내일 광화문에서 태극기 부대가 집회한다고 하는데 이 코로나 국면에서 이게 맞냐? 통합당이 메시지 내야 하는 거 아니냐? 입장 내야 하는 거 아니냐? 이런 거부터 하셔라. 라고 주문을 하셔야 합니다. 그게 이번 주말에 첫 실천이 아닐까 싶습니다. 맞습니다. 그렇게 얘기하면 될 것 같고요. 훌륭해. 아우 깨운하다. 마지막으로 이재명 이낙연 그건 이제 민주당 내부의 크로스지. 크로스인데 이거 어떻게 보셨습니까?
지금 이게 오늘 갤럽 발표가 났는데 이 격차는 줄었지만 리얼미터보다 드라마틱하지가 않잖아요. 종편이나 이제 이 방송에서 다루기에 오늘 제일 핫했던 것은 이재명, 이제 이낙연인데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지. 간단하게 정리하면 자, 이 민주당 내에도 주류 비주류가 있다. 근데 이낙연 의원은 이 당권 주자고 유력한 주자고 당권을 잡을 가능성이 높고 그러니까 민주당 내 메인스트림 주류. 이재명 지사는 민주당에서도 아웃사이더 비주류. 그러니까 주류 비주류인데 그동안은 민주당의 코어를 지지하던 중도가 이번에 이탈을 한 결과가 나왔잖아요. 그러면서 결국은 민주당을 바라보는 쪽도 주류보다는 차라리 비주류의 기대를 거는 심리가 이동한 게 아닐까? 그렇게 해석을 해요? 라는 해석 정도가 나오고 정리가 됐지. 둘 중에 누구를 좀 더 좋아하는 느낌이에요? 종편에서는? 그냥 느낌상? 이재명 지사의 1위 등극을 반기는 분위기였어. 오늘은. 오늘은? 그러니까 이제 이낙연 대세론이 좀 꺾이면 오히려 자기들한테 유리할 수 있다. 이렇게 좀 보는 편인가? 아니면 이 흔들리는 것 자체를 좋아하는 건가요? 그러니까 지금 이 야권, 지금 이제 통합당과 대권에서 이 어떤 상대 비교를 하는 논평까지는 나오지도 않았고, 그냥 민주당 내에서 재밌는 역전 현상이 나타났네? 그럼 왜 이재명 지사가 이 판국에 갑자기 딱 치고 올라갈까? 라고 하는 부분에 대한 이제 관심이었던 거죠. 예. 그러니까 저는 뭐 사실은 두 분 다 굉장히 이제 그 당원들과 지지자들의 사랑을 받는 분들인데 개성과 관점이 또렷하잖아요. 예, 두 분이 너무나 좀 대비되잖아요. 대비되죠. 한 분은 굉장히 신중하고 안정감이 맞아요. 있고 한 분은 또 과감하고 돌파력이 도발적이면서 돌파력이 있고 뭐 이런 스타일인데 저는 조금 의외인 지점 뭘 봤냐면 지금 행정가는 이재명 지사거든. 경기도지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다음에 지금 정치인은 이낙연 의원이에요. 그렇죠. 총리를 그만두고 지금 배지를 달고 그렇죠. 전당대회에 도전하고 있기 때문에. 근데 그 두 분이 위치가 바뀐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야. 맞아요. 그런 느낌이 왜냐하면 이재명 지사는 행정가이면서도 정치적 이슈를 막 펑펑 터뜨리면서 맞아요. 예를 들면 국가적 의제에 대해서 막 치고 나가고 있거든. 근데 반면에 정치인 같은 느낌이 드는데 반면에 이낙연 의원은 정치인이면서도 과거 총리 시절의 느낌이 드는 거야. 총리의 이미지가 남아있죠. 남아있죠. 여전히 조금 그 자기 이야기를 많이 하기보다는 한 템포 어떻게 보면 좀 말하는 데 있어도 굉장히 조심스러워하고 맞아요. 그런 느낌들이 좀 쌓이다 보니까 최근에 이제 전국이 조금 답답한 이런 상황들이 진행이 되면서 이재명 지사에 대한 어떤 사람들의 관심이 더 모아진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고. 근데 아까 이거 내부 분석은 여기까지는 분석이 됐지. 어떤 거냐면 자 여론조사 내용을 또 구체적으로 들어가 보니 민주당원이나 민주당 지지층에서는 여전히 이낙연 지사의 대권 후보 지지가 우세다. 그런데 문제는 왜 그럼 이재명 지사가 치고 올라갔느냐를 보니까 민주당 밖의 중도층에서 지지가 이재명 지사 쪽으로 쏠렸더라까지 이제 분석이 됐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보니까요 중도층, 보수층, 진보층 공이 다 이재명 지사가 앞서요. 다만 이제 민주당 지지층만 놓고 보면 이낙연 의원이 앞서고요. 근데 이제 사람들이 되게 이제 이낙연 의원하면 확장력이 있을 거다. 점잖고 뭐 이렇게 품격 있고 안정감 있기 때문에 중도 소구력이 있을 거다. 이렇게 이제 봤는데 지금 중도층들은 오히려 이낙연 의원보다는 이재명 지사에 대한 선호도가 조금 더 높아요. 보수층도 일반적인 통념을 좀 벗어났죠. 그러니까 18대 15 중도층, 보수층은 14대 12, 한 2, 3%포인트 정도 소폭 높은 수준인데 저는 이제 그런 측면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재명 지사가 일 잘한다는 이미지가 좀 있다 보니까 진영을 떠나서 이재명이라는 상품을 좀 사고 싶다. 일 하나는 잘한다. 보수층의 일부가 그런 느낌을 갖고 있어서 사실은 이재명 지사는 본선보다도 경선 국면에서 통과할 수 있냐. 민주당 지지층에 호감층도 있지만 비호감층도 상당히 두텁기 때문에 이제 그 과제가 있는 거고 오히려 이낙연 의원은 이제 본선 확장력을 호남 출신이기 때문에 지역적으로 조금 이제 불리한 영남 후보에 비하면 그런 아무래도 약간은 있지 않습니까? 인구수나 이런 거. 그래서 이제 본선 확장력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그에 먼저 전당대회에 도전하셨으니까 전당대회가 어떤 의제들을 좀 끌어올려서 이슈 파이팅을 조금 될 수 있도록 흥행이 될 수 있도록
선두에서 지금 그렇습니다. 1위 후보니까 그거를 더 적극적으로 좀 해주셔야 할 때가 아닌가 이렇게 싶었고요. 일부 제가 이제 페북에서 지금 대선 관심 끄자 대통령의 선곡 여기에 그렇죠. 좀 집중하자 이 네. 말을 했더니 일부에서는 또 뭐 아니 지금 오히려 대선 후보들 띄울 때다 막 이런 주장하신 분도 계신 줄 아는데 지금도 뭐 우리 시청자분들은 갑론을박이 뜨겁습니다. 그거는 생각의 차이는 있지만 저는 이제 뭐 대선 후보들이 정책적 차별화 내고 그건 어쩔 수 없는 측면은 있지만 이게 본인만 살려고 해서는 안 되고 좋은 제안이 있다면 대통령이나 정부에 건의를 해서 받아들일 수 있도록 노력하고 이런 과정을 통해서 해야지 질서 있는 어떤 뭐랄까 차기도 준비가 돼야지 맞아요. 이게 튀는 과정으로 하다 보면 이게 산으로 갈 수도 있습니다. 콩가루 집안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지금은 오히려 대통령을 중심으로 좀 똘똘 뭉치고 이 어려운 국면을 잘 넘어선 다음에 올 찬바람이 불 때 대선 얘기해도 늦지 않습니다. 늦지 않죠. 그때 충분히 다 두 후보뿐만 또 제3의 후보 뭐 유시민도 있을 수도 있고 김경수도 있을 수도 있고 다양한 사람이 있을 수 있는데 자, 여기서 그때 찬바람 불면 답변하세요. 네. 박시영 출마하나요? 안 합니다. 네네네. 네. 못하는 거 아니고? 못합니다. 네. 끝났고요. 네. 그 말씀에 이어서 네. 요즘 그 이재명 지사님 그 메시지를 잠깐 들여다봤더니 말씀대로 문재인 대통령 부동산 정책 이제 적극 실천하겠다 이런 식으로 해서 좀 그 국정에 그 조력하는 그런 스탠스로 본인 스스로도 하고 계시고 또 오늘 같은 경우 방역에도 그 종교기관 관련해서도 강하게 의지도 드러내고 뭐 그런 부분들 계속 견지를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도 이낙연 의원도 좀 스탠스가 좀 바뀌실 것 같아요. 그전에는 사실은 1위 후보기 때문에 무리수를 안 두려고 했는데 원래 1위 후보는 부자 몸조심 전략이잖아요. 할 수밖에 없었는데 근데 이제 2위가 됐으니까 막 해야지. 막 해야지. 저희 이제 한번- 적극적인 네. 목소리를 내실 것 같고 좋아요, 좀 좋아요. 지켜보십시다. 그럽시다. 그게 다 서로 간의 시너지가 날 것 같고요. 맞습니다. 자, 우리는요, 종편은요 코너 중에 코너. 우리는요, 우리 뭐 구독자들의 시청자들의 남기기만 할 때가 아니야. 의견 주세요. 예, 기다리셨습니다. 우리는요 시간입니다. 지난주 전반적으로 많이들 봐주셨고요. 뭐 댓글도 많이 달렸고, 특히 이제 8월 10일 날 29회 같은 경우는 3부까지 있었는데도 끝까지 많이들 봐주셨습니다. 예, 그 특이한 점이 지난주 제가 한번 말씀드렸는데 한 주에 그 조회수가 총 누적 조회수가 한 40만에서 뭐 40만 언저리였거든요. 아, 이거를? 예, 총 누적 조회수가. 6번 방송 일주일 동안, 일주일 동안. 그러니까 박시영 TV 전체. 네, 오케이. 예, 예. 근데 이번 지난주부터 50만으로 좀 늘었어요. 네. 그래서 이게 제가 계산을 좀 해봤습니다. 컴퓨터로 계산을 해봤더니 이 정도면은 주 5천 정도면 그 구독자 수가 그 20만 돌파는 11월 셋째 주. 예측하는 거야. 시뮬레이션을 결과를 오. 냈습니다. 네. 예. 그 지난주에 종편은요를 많은 분들이 좋아해 주셨어요. 많이 우리 보신 최영일 정도 평론가가 아니고요. 워낙 잘해서 네. 뭐 14만 정도가 14만 5천이 보셨는데요. 아니 근데 저의 전략은 네. 종편은요는 보지 마세요. 전 제가 좀 이렇게 나오는 게 부끄러워. 많이 안 봤으면 좋겠거든요. 아이. 워워워워 한 7만에서 한 9만 정도였는데 애들은 가라. 예, 2배로 14만 5천 분이 조회를 자, 해주셨고요. 댓글 소개해 주세요. 예, 댓글 몇 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그 지난주 다뤘던 그 내용들이 거의 뭐 개혁 과제 막 이런 것들이 있어서 그런지 맞아요, 몰라도 많은 시청자분들이 한 목소리로 그 통합당과의 협치보다는 좀 더 개혁에 집중해달라는 주문이 많으셨어요. 네, 저희도 여론조사 해봤는데 네. 대의원들이나 당원들의 다수가 네. 이 강력한 개혁 추진, 민생 개혁 추진을 원했지 협치보다는 그래서 원칙을 지키면서 이 시대가 부여한 촛불이 네. 부여한 네, 예, 예. 그 부분들을 그 미션을 완수해달라. 완수해라. 오늘 시청자분들의 대부분의 글도 그게 그렇습니다. 많아요. 네. 예, 예. 민주당 개혁 네. 예. 달라. 그리고 이제 저희 그 말씀드렸었던 부분인데 언론 개혁은 네. 언론 사주 간부들 네. 부동산 효율 현황 밝히는 거 해서 네. 반드시 해야 된다. 저희가 그거를 제가 계속 얘기를 해서 주장하고 있고. 이게 조금 이슈로 많이 퍼졌어요. 그래서 뉴스공장에서도 최경영 그 아나운서가 예, 예. 나가서 최경영 기자가 기자였죠. 나와서 제가 그 2018년 그 얘기를 했거든요. 언론사의 그 뭐죠?
저 관훈클럽에 나왔던 사람들 조사해서 발표한 게 있었어요. 맞아. 그때 강남에 많이 살더라 그 얘기했는데 그거에 뉴스 공개도 받아서 그래서 저희가 보니까 저희 프로그램을 다 보고 있어. 그 작가들이 다 봐갖고 본다, 다 봐. 얘기를 해주는 거야. 우리 프로에 이거 달았으니까 자기들도 하자. 그러다 보니까 살짝 찔리는데 우리 중에는 누가 강남 사는 거예요? 아, 저 강남 안 살아요. 괜찮아요. 저는 강남 쪽에 삽니다. 아, 그건 강남이잖아. 예, 강남입니다, 저는. 그래서 그 문제는 조금 이슈가 될 것 같고 다만 우리가 이제 언론 개혁과 관련해서 관심이 워낙 크니까 다음 주 이 현장은요부터 예. 3주간을 언론 개혁 특집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아, 좋습니다. 다음 주에. 확실히 하겠습니다. 네. 좋아요. 안티 조선까지 포함해서. 네. 그리고 또 뭐 예, 특별한 거 그리고- 있으면 하나만 더 합시다. 예. 마무리합시다. 어느 댓글이 잘 보고 갑니다. 최영일. 동명이 제가 쓴 거예요? 그쵸? 쓰셨죠? 아닌데. 안 쓰셨어요? 와. 그러면 지금 이름 도용을 하고 댓글 다니시는 분이 아니, 있으신 것 제가 같아요. 제 이름은 너무 흔해서 초등학교 알겠습니다. 때 상처받았어. 아, 제가 뭐 실은 고등학교도 영일고등학교라. 제가 오너네요. 스위스 취리히의 시청자께서 오. 예, 그 댓글 달으셨는데 갑자기 알프스산의 전기가 댓글을 통해서 전해 왔었습니다. 그리고 박시영의 눈 최고예요. 이경숙님인데 여기는 박시영의 눈이 아닙니다. 아유, 제발 정신 차려주세요. 너무 웃겨서 지금 코도 아니고. 비말이 튈 뻔했어. 네, 그건 박시영- 과거에 김영민 TV에서 네, 김영민 TV에서 많은 분들이 제목이고. 이번에 내가 감동받은 거는 오늘 이제 아마 밤에 공개될 텐데 다스베이다에 예, 나갔는데 예. 수요일 날 녹화를 하잖아요. 네. 갔더니 어떤 고등학생이 찾아와서 제가 쓴 책이 있지 않습니까? 정치 컨설턴트라는 책. 대통령을 만드는 정치 컨설턴트. 대통령을 만드는 정치 네. 컨설턴트 책을 썼는데 그걸 들고 왔어. 사인해달라고. 그런데 야. 나이가 어떻게 됐더니 고등학생이래. 그래서 고등학생인데 제 박시영의 눈 지난 김용민 TV를 보면서 감동을 받아서 자기는 직업을 정치 컨설턴트로 목표를 두고 공부를 하겠다 해서 책도 샀다. 이런 학생이 꿈이 왜 이렇게 작아? 그 책을 딱 주면서 그 책 읽어보면 정치 컨설턴트 하다가 대통령이 될 수도 있는 그렇지, 거야. 그렇지. 그러니까 그 책을 딱 주면서 박시영 대표 날 대통령으로 만들어 주시오. 이 고등학생이 딱. 그거네. 근데 그 친구 만들 때까지 살려면 내가 꽤 오래 살아야 되는데. 오래 살아야 돼. 예, 오래 살아. 오래 살아야죠. 네. 아유, 오늘 뭐 다 소개했나요? 네, 이상입니다. 긴 시간 같이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네. 잠시 2부도 좀 같이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2부에 안진걸 소장, 장경태 의원, 장경태 그리고 의원님. 권지웅 전 민달팽이 유명하죠. 예, 그 민달팽이가 이부가 위원장 빵빵하네요. 하셨던 네. 분인데요. 임대차 3법 청년 주거 문제 관련해서 많은 분들이 오해를 하고 있어서 이걸 확실히 가짜 팩트 체크하고 청년 주거 문제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지 그리고 청년 정치 어떻게 풀어나갈 것인지 이야기를 나눈다 저희 오늘 합니다. 마지막 인사. 예. 자, 이제 장마는 끝납니다 이번 주에. 예. 그런데 내일 광복절이에요. 네. 해방과 독립의 의미를 광복절입니다. 좀 하루 되새기면서 또 그렇군요. 대통령의 경축사도 나오는데 그렇죠. 중요한 메시지가 메시지죠. 그러면서 우리가 한번 국가와 나의 관계를 생각해보는 하루가 되시기 바랍니다. 네, 막판에 막 슈퍼챗 쏘아주신 분들께도 거듭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